오늘은 프레드릭 제임슨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소비사회라는 논문, 에세이를 다룹니다. 지난 시간에 살만 루시드의 루비구드 경매장에서를 다뤘는데 그것과 합쳐져서 포스트 모더니즘 상품화라는 타이틀로 묶여 있습니다. 오늘로써 포스트 모더니즘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날의 세계 컨템포러리를 다루는데 지그문트 바우만 그리고 테리 이글튼 그리고 폴 파머 이 세 작가의 글들을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을 지나 오늘날은 어떠한가 를 이제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다룰 텍스트는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우리 현실을 서구 이론가들이 어떻게 다루는지 그걸 들여다 보게 됩니다. 소설 아니에요. 이론이에요. 예, 거기 다 들어있죠. 예. 무거우면 요새 사람들은 파일로 갖고 다니거든요. 저 뒤에 책이 쫙 꽂혀 있죠. 제 동생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역사학을 전공하는데 책을 전부 책 등을 전부 잘라 가지고요. 스캔을 시켜요. 기계적으로 스캔을 다 한대요. 착착착착착 해서 전부 파일로 만들어 버렸어. 많은 건 버리고. 예. 그런 방식도 있고 사람마다 이제 방식을 달리 쓸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겁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책의 문제가 물질 때문에 문제가 되죠. 자, 포스트 모더니즘 상품화인데 지난 시간에 다룬 걸 살짝 지금 복습을 하자면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아니면 강의 영상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강의 영상 올라갔나요? 지난 시간 거? 예. 그래서 여기 수업이 안 나오는 영상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몰라요. 거기 주인공이 나중에 마지막 문장이 뭔지 아세요? 내일 다시 경매가 시작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군가가 somebody가 아닌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 사회의 축소판이면서 정점에 있는 장소가 경매장이거든요. 경매장이 열기는 뜨겁죠. 예. 근데 누군가가 아니라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장 보드리아르의 소비사회 거기 신분 차이 코드라는 개념이 생각나시나요? 그러니까 소비를 추동하는 에너지, 동기, 코드 이제 이런 걸 언급을 하는데 그것만 작동하지는 않겠지만 신분 차이 코드 그러니까 신분을 상승시키고 싶은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뭔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는 뭐 자본주의 체제 아니더라도 늘 인류 역사에서 그런 원리가 지배해 왔죠. 근데 소비사회에서 지금 나는 대단한 누군가가 아니다. 그게 공포, 두려움, 불안으로 다가오거든요. 그것이 소비 쪽으로 가게 해서 욕망을 추동해요. 그러니까 fear, 공포가 desire, 욕망을 추동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살만 루시드의 그 짧은 단편에서 그 불안과 그다음에 그것의 이면, 그걸 감추기 위한, 그걸 극복하기 위한, 그걸 지우기 위한 그 욕망, 소비의 욕망이죠. 예, 그것이 지금 한 짝을 이룬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난 시간 그 자료 끝부분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시면 돼요. 생각할 점 제가 썼는데 그것이 소비로 추동하는데 그 이제 명분은 뭐냐면 집으로 가고 싶다. 예? 거기 그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그 주인공 도로시처럼 캔자스 고향으로 그 구두를 3번 두드려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집으로 가고 싶다는 욕망. 근데 집이라는 그 코드에는 많은 부하가 걸려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소외됐기 때문에, 뭔가 결손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지는 결손 상태에 있다고 그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자꾸 그것이 지금 이 소비를 추동하는 에너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래서 그 아까는 두려움 이야기했죠. 근데 집으로 가고 싶다는 그 욕망, 예, 그것도 지금 함께 작용합니다. 예, 선생님, 네. 소비하면 공포가 없어져요? 공포가 가상적으로 잠재워지죠. 왜요? 왜냐하면 소비는 진정으로 그 사람의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가지고 싶어. 근데 사실은 가지고 싶다는 게 소유욕이라는 건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뭘 갖고 싶다. 어린애들의 뭐 선물 받고 싶다. 다 이해가 돼요. 정상적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뭐냐면, 그러니까 진정한 욕망, 진정한 형태는 뭐냐면 자기를 소유 상태, 그러니까 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자기를 되찾게 해주는, 인간성을 되찾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소비를 통해서 그거를 가상적으로만 그걸 치유를 해. 그러니까 그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소비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소유를 불러오고, 그러니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건 집이라고 이제 코드화 됐지만 내가 보기에는 전 정상 상태, 뭔가 인간적인 삶, 삶다운 삶, 그거를 사람들이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되찾고 싶은 욕망들은 다 있거든요. 근데 소비를 통해서는, 그 상품을 통해서는 그게 가상적으로만, 겉으로만 그게 충족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그게 소유감을 느끼게 돼요. 허전함을 느끼게 되고, 그걸 다시 충족하기 위해서 또 소비로 달려가요. 그래서 악순환이에요. 욕망이 소비를 낳고, 소비를 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결손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 욕망이 또 소비를 또 촉구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다 썼습니다. 예. 그게 바로 지금 그 루비구드 경매장에서 마지막 문단에서 그 화자가 전하는 메시지거든. 우리는 대단한 누군가가 아니라는 걸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있는 척 해야 하잖아요. 그럼 소비하러 또 가야죠. 경매장에 가고. 물론 여기 주인공은 게일이라는 사촌, 잃어버린 그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그걸 이제 구매하지만, 사람마다 구매 동기가 다르긴 하지만 넓게 보면 집이라는 코드로 그게 다 수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경우에는 게일의 마음을 되찾는 게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 도로시가 집으로, 은구들을 신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술적인 효과를 가져오죠. 그죠? 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사회의 마법 이미 배웠어요. 어디서? 짱보드리알에서. 예. 이 백화점 같은 이게 거대하게 쌓아 올려진 그 상품들, 그게 우리한테 주술적, 마술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면 내가 풍요로워질 것이다. 내가 정상이 될 것이다. 그런 느낌을 주죠. 하지만 그게 충족되지 않으리라는 걸 내가 보기에는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포가,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그 소비를 해가지고 뭔가 치장을 했는데 내가 사실은 별거 아닌 사람이란 걸 사람들이 다 알아챌 거라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예? 내가 지금 샤넬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 네가 그 명품백 하나 들었다고 네가 사람다운 사람이야? 이런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자격지심. 공포가 디자이어를 부추기게 그렇죠. 하는데. 부추기죠. 그 디자이어가 바로 또 소비를 낳고 그러니까 디자이어가 뭐냐면 그 정상이 되고 싶은 그 디자이어인데 그게 소비를 하면 그게 충족될 거라는 그런 그 뭐랄까 이데올로기 그런 신화 환상 이게 끊임없이 만들어지죠. 그걸 주입시키는 그 기제가 바로 사회를 작동시키죠. 사회의 정치 경제학이. 다른 사회 체제에 살면 소비를 안 하고도 충분히 나는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소비 사회인데 그걸 소비를 통해서 그거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해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충족이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은 맞아. 여러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충족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내가 사유를 하면서 나같이 이렇게 교양 없는 사람 내가 여기 이게 강의 들어가지고 얻는 것도 없고 여기 돈 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뭔가 내가 속에 허전한 게 있는데 내가 뭔가 배움이 부족하고 평생 살아왔지만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나이는 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깨우침을 얻자 이래서 왔잖아요. 백화점에 가시는 대신에 이게 진짜 이게 행위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묘사한 이게 이론가들을 작가 소설가들은 과장을 하고 있는 거 과장. 소비 사회를 풍자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모두가 이런 지금 행태를 보이는 건 아니죠. 이렇게 여러분처럼 그 인문학을 들으면서 그걸 충족하려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상위 1, 2%밖에 안 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고 설령 이런 강의에서 얻어지는 게 거의 없다. 물질적으로 환산이 안 되잖아요. 예? 하지만 정신적으로 환산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책을 읽으면 어떻게 돼? 얻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물질적으로. 하지만 뭔가 이게 뭐랄까 저는 옛날에 그 속이 듬직하다고 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책을 많이 읽었는데 뭔가 든든해져요. 그건 두려움을 또 쫓아버릴 수 있어요. 그런 걸로. 예. 세상에 대해서 좀 자세한 건 몰라요. 내가 팩트를 일일이 어떻게 다 합니까? 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내 삶은 이렇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죽어도 아니면 내가 지금 빈털터리가 돼도 내 속에 든 지식은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거든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정신적인 자양을 얻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남 부럽지 않고 내가 스스로 자율적이 되고 자족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말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게 문제인데 모던에서는 적어도 그게 살아 있었어요. 예. 모던 시대에는 그런 그 욕구, 뭐에 대한 고상한 것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인문학에 대한 학자에 대한 무슨 욕구가 있었는데요. 그죠? 사실은 이게 기본적인 욕구예요. 공자의 논어의 첫 개 주질이 뭡니까? 하기 시습지 불역 여로 했잖아요. 날마다 배우고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지식으로 무슨 뭘 지금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즐겁지 아니한가? 이게 최고의 단계입니다. 여기서 살짝 제가 인용해 드릴 것 같은데 해월 최시영 동학의 이세 교주가 해월신사 법설에 나온 말입니다. 대인전물이라는 경편에 나오는데 무엇을 그러니까 지식을 얻는 것과 그 지식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얻고 믿는 마음을 즐기는 것은 차이가 있다. 전부 다르다. 그래서 처음 두 단계를 넘어서는 세 번째 단계를 최고의 단계로 말합니다. 그게 바로 공자가 말한 하기 시습지 불역여로입니다. 배움 자체가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배움 자체가. 근데 거기다 직업까지 좀 더불어서 주면 뭐 금상첨화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하고 싶은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직업까지 얻었어요. 예. 제가 이화여대 정년할 때 정년하는 분 한 서너 명, 한 명씩 멘트를 하는데 제가 정년하기 한 2, 3년 전에 영문과의 어떤 여자 교수가 정년하면서 짤막하게 자기의 소감을 이야기해요. 예. 몇 년을 봉직했는지 모르지만 3, 40년 봉직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면 이게 또 나중에 제가 기억해뒀다가 제 말로도 삼았는데요. 뭐냐면 저는 공부하고 싶어서 유학을 갔고 공부했고 나중에 교수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공부는 하고 싶어서 했는데 나중에 그 공부한 걸 내가 교육이나 연구로 풀어내잖아요. 연구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고 강의하고 그랬더니 돈을 주더래요. 나는 좋아서 공부했는데 좋아서 공부한 그 결과를 풀어냈더니 사람들한테 돈까지 주더라.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나는 진리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너무너무 고맙다. 이화에 대해서 내가 봉직했지만 이렇게 돈까지 주다니. 이해하셨나 모르겠다. 예. 이거 행복한, 그러니까 교수들 같은 사람들의 행복한 넋두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진실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좋아서 공부해서 물론 이제 내가 이걸 공부를 통해서 학위를 얻고 학위를 바탕으로 또 무슨 교수가 되든가 해서 그 다음에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보수를 받는 그런 시스템인 건 맞는데 그건 덤으로 온 거죠. 덤으로. 엄밀히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 거예요. 공부하는 거. 근데 나중에 그게 그러니까 공자는 그렇게 그렇지 못했죠. 공부는 했어요, 이 사람이. 예? 사서 전해 내려온 막 시경, 서경 다 읽고 공부는 하고 제자도 키웠는데 관직에 운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뭐랄까 절반쯤 씁쓸하죠. 하지만 아까 말한 제가 인용한 그 영문과 교수는 자기는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누가 들으면 이제 너 잘났다. 그래 너무 행복해 좋겠다.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자기 속마음을 말한 거야. 근데 그게 제 마음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좋아서 공부하는데 그 공부한 것을 풀어놓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이득을 주고 또 그거 강연을 했다고 강연료를 주잖아요. 예. 이 말이 예. 책도 안 팔리고 그래서 끝까지 그 고통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좋아서 한 거지, 한 거지. 그렇죠. 그걸로 만족하라고 해야죠. 좀 씁쓸하지만 네가 그냥 뭘 위해서 공부한 건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해서 공부했는데 그게 열매를 맺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그래도 네가 배운 게 다 헛것은 아니잖아. 세상에 대해서 분노를 좀 사귀고 너 자신을 뭐랄까 정신적으로 키웠으니까 네가 읽은 책들이 그걸로 위안을 삼아라. 그리고 미안하지만 좀 노력을 하면 어디 또 예? 돈 벌 구멍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노력을 좀 해봐. 여기 알아보고 논문도 쓰고 뭐 책 안 팔린다고 그래도 사보는 사람이 있을 거야. 영문학자 중에서 조지 기신 아세요? 네. 그 사람 헨리 라이트 그의 프라이빗 그게 그거 뭐죠? 그거 얘기를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예. 충분히 경험을 하셨고 생각도 많이 하고 지금 강의 들으면서 또 자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해 뒀다가 그걸 풀어서 맛깔스럽게 이렇게 픽션을 구성하면 좋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 자체가 별로 어렵지 않고 즐거운 어떤 루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 정년이 되니까 이게 끊어져 가지고요. 물론 아카데미에서 강의는 하지만 스터디하는 멤버가 사라졌어요. 스터디는 저는 왜냐하면 책들은 계속 나오잖아요. 새로운 책. 그래서 읽고 싶은 책 리스트가 한 300권이 있는데 그중 꼭 읽고 싶은 것이 한 열 몇 권 있어요. 그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요. 그게
제가 읽고 싶은 책 리스트를 그 알라딘 보관함에 만들어 놨거든요. 그 한 3, 400권 되는데 이미 산 것, 뭐 그다음에 읽은 것 이런 게 이렇게 지워지면 새로운 게 또 나타나잖아요. 어제도 3개인가 2개인가 막 넣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읽는 멤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젊은이들이 바빠요. 그 스터디를 못 해요. 그리고 저하고는 또 제가 정년을 해가지고 맥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노력을 하면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하고나 스터디 안 해요. 수준이 맞아야 돼. 그냥 저기 제가 초등학생들 같이 스터디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 눈높이가 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룹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이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그 살만 루시디의 루비구두 경매장에서의 그 상품화 소비사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여다본 것에 다 연결선상이 있어요. 좀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다다음 시간에 다룰 그 다음 시간은 지금부터 바우만이고요. 그 다음이 테리 이글튼이거든요. 테리 이글튼이 쓴 포스트 모더니즘의 환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글튼이라는 이론가가 영국에 있다면 미국에는 지금 제임슨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손을 꼽을 수 있는 이론가들이 있어요. 제임슨은 큰 사람이에요. 예. 거물이에요. 근데 테리 이글튼도 거물이거든요. 그 사람은 영국인데 그 사람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환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영문과 올해 정년하셨나? 김준환 선생님이 번역했는데 번역 잘했어요. 예. 그 얄팍한 책이긴 한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환상. 제가 어딘가 강의록에 그 참고 레퍼런스를 써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임슨도 지금 오늘 들여다보지만 비판적 시각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바라봅니다. 근데 지금 이글튼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이글튼도 비슷한 입장이가 어쨌든 간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문제가 있다. 이걸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볼게요. 1983년, 84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서로 다른 제목의 에세이를 썼는데 이거를 종합해서 쓴 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앤드 컨슈머 소사이어티입니다. 이게 1988년 무렵에 나왔을 거예요.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근본은 83년, 84년에 나왔어요. 잘 보세요. 벌써 이때 포스트 모더니즘, 소비사회, 이게 그 뭐랄까 이런 개념이 만연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이론들이 소개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89년, 1990년에 우리 김총원 PD가 그 만든 제작한 거 같이 봤죠. 포스트 모더니즘 무엇이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예. 그게 92년이거든요. 나온 게 그 영상물이. 그러니까 89년, 90년, 91년 이때가 우리나라에서는 보물처럼 쏟아져 들어와요. 어디서? 주로 미국에서 영문학 그 전공 교수들을 통해서 번역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도 보면 정정호, 강래희 뭐 이런 사람들, 김욱동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영문과 대계 교수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지금 핫하니까 이걸 들여와서 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딜레이가 있잖아요. 지금 뭐 제임스는 83년에 썼는데 우리나라는 89년, 90년에 소개됐어요. 예.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때 다시 지금 이미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환기하자면 그때가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한 시점이에요. 1988년.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사회주의가 망했다. 이젠 자본주의가 망할 차례다. 예. 그런 말도 있었고요. What's left? 무엇이 남았는가? 무엇이 좌파인가? 그런 자조적인 그런 질문도 있었고, 그때 이제 우리는 1980년대는 민중문학, 민중예술, 그 다음에 이러한 사회학자, 사회구성체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횡행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확 꺾인 게 1988년 그때였어요.
우리나라의 정치적 흐름과는 상관없이 지금 사회 변동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 등장한 게 바로 대중문화예요. 대중문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서태지가 그때 등장해요. 1989년, 1990년. 나중에는 H.O.T. 뭐 등등 막 쏟아 나오는데, 그래서 대중문화 시대가 1990년대부터 개화하기 시작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정치 사회학적으로 보자면, 정치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바로 소비 사회가 이제 중심으로 떠오른다는 뜻이죠. 예, 이제 사회를 변화시키겠다. 뭔가 새로운 대안적인 그 질서를 모색하겠다. 세계화의 대안적 질서를 모색하겠다는 그런 에너지가 꺾인 거예요. 그러면서 대중이 이제는 주인이 되는 소비사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짤막하게 요약하자면 1980년대 말 내지는 9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론들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시대 자체도 현실 사회주의는 붕괴하고 소비사회, 대중사회, 다매체 사회, 지식기반 사회 이런 것들이 이제 개화하기 시작한, 그래서 자본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제임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2024년, 작년에 돌아가셨네요. 예. 미국의 문학평론가, 철학자, 마르크스주의 정치 이론가이다. 막스주의를 이렇게 내세운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임슨이 그 대표 중에 하나죠. 그는 현대 문화 경향에 대한 분석, 특히 포스트 모더니티와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주요 저서 막스주의와 형식, 20세기의 변증법적 문학이론, 그 다음에 정치적 무의식, 사회적으로 상징적인 행위로서의 서사. 이게 쓰여진 연대를 보세요. 하나는 1971년, 그 다음에 1981년, 그 다음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후기 자본주의 문화 논리. 여기에 우리가 다루는 이 에세이를 비롯해 내지는 이 에세이 자체는 아니더라도 후기 자본주의,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 사람의 그 논문들, 발표 논문들, 에세이들을 이게 모아놓은 논문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밖에 여기 안 썼지만 그 뒤에도 계속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발표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저한테 눈에 띄는 게, 제가 walter 베냐민 전공했기 때문에 베냐민 파일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누군가 번역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베냐민이 핫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임스는 아도론을 주로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베냐민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런 경향은 다른 학자도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코넬 대학 그 수잔 벅머스라는 여자 학자가 있어요. 여성 학자. 그분도 처음에는 아도르노를 연구하다가 1960년대에 나중에 walter 베냐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번역된 책이 이름이 영어로는 Dialectics of Seeing, 보기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사람도 그런 경우예요. 아도르노 연구하다가 베냐민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제임슨도 비슷해요. 아도르노, 아까 정치적 무의식이니 이런 것들이 아도르노예요. 그러다가 베냐민으로 지금 돌아가는 게 왜 그럴까? 아도르노는 너무 차갑고 뭐랄까 어쨌든 간에 대중적으로 인기가 점점 상승하는 건 베냐민이고요. 아도르노는 점점점 이게 뭐랄까 학자들은 다루지만 대중에서 멀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아무래도 이게 베냐민이 이렇게 뜨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은 그 전문가들이니까 베냐민을 이렇게 이게 외연을 넓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또 한 학자가 있다. 주디스 버틀러. 페미니즘 연구한 사람인데 저는 자세히 모르는데 어쨌든 베냐민 역사 철학을 강의하고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그 미국의 지금 학문 세계도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 수잔 번 머스, 프레딕 제임슨, 예, 그다음 주디스 버틀러 이런 사람들 외에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베냐민을 연구해. 그 전에 수산 손택도 있었다. 수산 손택. 자, 아래 보면 이 텍스트는 이런 두 에세이를 합쳐놓은 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임스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후기 자본주의의 문화 논리라고 파악한다. 제임슨의 또 다른 유사한 논문으로 이런 것이 지금 발표되어 있다. 이 지금 정종호 강래희 편의 이 책 제목이 포스트 모더니즘 론인데요. 지금 중고책으로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포스트 모던에 대한 그 당시 아주 그 선도적인 그 논문들이 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레슬리 피들러 이 사람은 친 포스트 모더니즘 쪽인 것 같아요. 보세요. 여기 여러 학자들이 글을 쓰는데요. 누가 포스트 모던의 우호적이고 누가 비판적인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예. 요르겐 하버마스 포스트 모더니즘의 비판적입니다. 테리 이글턴 아까 말했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환상이라고 The Illusion of Postmodernism 비판적입니다. 그 다음에 장 프랑수아 르요타르 포스트 모더니즘의 우호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비판적 입장과 우호적 입장 양쪽 다 망라해서 이들의 논문들을 모아놓은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론. 여기에 들어있는 제임슨의 이 논문은 굉장히 상세하고 방대해요. 예. 오늘 우리가 다룬 건 이걸 이제 축약해 놓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텍스트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생소하다?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이 에세이에서 제임스는 우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에 속한 작품들이 생소하게 느껴진다는 진단에서 시작한다. 왜 그럴까 하고 존 애쉬베리의 시 또는 간단한 이야기 시, 건축 분야에서 로버트 벤투리가 찬양한 대중적인 건물, 장식된 작업장들, 미술 분야에서 앤디 워홀과 팝아트 또는 포토리얼리즘, 음악에서 존 케이지, 그리고 고전과 대중적 스타일의 혼합 양식, 펑크, 뉴 웨이브 록, 영화에서 장릭 고다르 등 전위적이고 현대적인 영화와 비디오 작품, 새로운 유형의 상업적 픽션 영화들. 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조금 생소하다고 느껴졌나 봐요. 예. 그런데 이것들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이것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표방하든 아니든 이미 이제 이게 여러 지금 예술 분야, 건축 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경향들입니다. 그걸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가 이것들을 지금 방금 소개한 것들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이제 통칭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는 좀 상세하게 들어가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 그걸 지금 짚고 있습니다. 소설에서 윌리엄 버로우즈와 토마스 핀천 및 프랑스의 누보로마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던 문학에 속하는데 이런 목록에서 두 가지 사실이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첫째, 대부분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까지 대학과 박물관, 화랑, 재단들을 지배해온 본격적인 모더니즘에 대한 특정한 반발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그 당시 문화 제도랄까? 그걸 지배해온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에서 등장했다. 우리 조부모 세대에게 추잡하고 놀라운 것으로 여겨졌던 파괴적이고 전투적인 스타일들, 예를 들어 지금 모더니즘 지금 시입니다. 에즈라 파운드, T.S. 엘리엇,
건축에서 인터내셔널 스타일, 스트라빈스키, 제임스 조이스, 마르셀 프루스트, 토마스 만 등은 이제 생명력이 없고 억압적이며 규범적이고 물화된 기념비로 간주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석화된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첫째 특징으로 꼽습니다. 이건 포스트 모더니즘이 적어도 초기에는 모더니즘 모델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반발이었기 때문에 원래 본격적 모더니즘만큼 다양한 형태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존재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지금 말한 이러한 여러 조류들은 비판을 한다면 그 특정한 그 조류에 대한 그 비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앞에 말한 지금 열거한 여러 경향들에 대한 반발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나왔다면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도 자기들이 비판하는 그 모더니즘만큼 굉장히 다양하게 이 현상이 돼서 나타날 것이다. 그걸 지금 의미하는 거야. 둘째, 포스트 모더니즘 목록에서 엿보이는 특징은 경계나 분리가 소멸된 현상이다. 이는 과거의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의 구분이 사라진 데서 찾아볼 수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은 광고와 모델들, 라스베가스와 스트립쇼, 심야 쇼와 B급 할리우드 영화, 괴기소설, 통속적인 전기, 추리소설, 공상과학소설, 환상소설 등 소위 주변 문학들로 구성된 풍경에 매혹되어 왔다. 이게 어찌 보면 대중문화가 이제 엘리트 문화, 기존의 모더니즘은 엘리트 문화였거든요. 그 고급 문화 그쪽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경계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고급 문화가 쇠퇴한다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대중문화가 중심에 뜬다. 이게 대중문화가 이게 부각된다는 건 문화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3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미 시작한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1950년대, 60년대를 언급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정치경제학적 발전, 변화,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에 따라서 대중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제 문화를 소비시켜야 하잖아요. 판매하고. 그래서 그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이처럼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는 그 장르의 엄격함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진다는 거죠. 근데 무너지는 게 지금 나중에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든요. 예. 순수함이 사라진다는 뜻도 되고요. 고급 문화, 대중문화는 옛날에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경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대지는 대중문화가 고급 문화를 덮어버리는 가벼운 예술이 진지한 예술을 넘어서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언급은 않지만 지금 다니엘 벨은 이렇게 봐요. 다니엘 벨이라는 학자도 있었거든요. 그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이라는 책을 쓴 사람.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어떻게 보냐면 그 전까지는 엘리트 계층이 주축이었던 어떤 예술 그런 문화 행동들이 이제는 대중으로 확산된다. 예. 소수의 지식인 예술가 그룹에서 대중으로 넘어간다. 그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지금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도 연결이 되죠. 지금 이제 장르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것이 그걸 또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장르와 언술의 범주가 소멸된 현상은 이론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날 이론이라 불리는 것은 모두 분과 학문들을 포함하면서 그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이러한 장르의 경계가 흐트러지는 것이 이론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론 분야에서 이렇게 흐트러지는 게 좋다고 봐요. 지금 지금 그 제임슨의 이 글 자체도 이론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영화 비평도 들어있죠. 그리고 이게 철학도 들어있죠. 예, 사회학도 들어있죠. 그래서 경계가 없어요. 예, 막 무너져가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우리의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은 맥락을 떠나서 이론이 이렇게 여러 학문 분야를 통섭하면서 이렇게 경계가 무너지는 건 저는 바람직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학은 철학 이야기만 하고, 그죠? 언어학은 언어학 이야기만 하고, 예? 심리학은 심리학 이야기만 하고,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통섭 아니면 융복합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 경향이 포스트 모던 경향이라고 한다면 이건 제가 보는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것, 경계 지어진 것, 형식이 고정된 것, 그런 것만 추종하게 되고,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예. 그런 글을 쓰는 사람 없어요. 예. 그 다음 제임스는 여기서 포스트모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시대를 구분짓는 개념으로서, 그 다음 빨간 줄로 썼네, 빨간 글로, 현대화, 후기산업사회, 소비사회, 대중매체사회, 스펙타클 사회, 다국적 자본주의 등으로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생활과 새로운 경제질서의 출현과 관련된 개념이다. 자, 여기서 보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우리가 개인의 취향, 기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양식,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 개념이에요. 역사 개념. 그러니까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다. 네. 이게 제임슨의 지금 강력한 태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포스트 모던을 여러 예술, 문화 현상을 언급하지만 바탕에 깔려있는 게 뭡니까? 소비사회예요, 소비사회. 여기서는 이제 후기산업사회, 소비사회, 대중매체사회 여러 가지 지금 그 바리에이션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회의 변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양식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사회 이야기예요, 지금. 시대 이야기이고 사회 이야기예요. 예전과 시대가 달라졌다. 사회가 달라졌다. 이걸 분명히 합니다. 그렇죠. 예. 소비사회가 토대 이야기예요. 정치경제학적 토대가. 저급해졌다고 그렇게 도덕적 평가를 할 수가 없고, 예. 대중화됐다. 대중화됐다는 게 저급이라는 말과 연결도 되지만요. 왜냐하면 이제 고급 문화가 따로 없으니까 저급이 막 쓸고 올라오잖아요. 예. 근데 다른 한편 보면요. 예. 다른 한편 보면 그걸 달리 말하. 예? 존중이라고 하지만 예. 약간 그 천재적인 그 창의력 같은 거가 대중을 해야죠. 나올 수가 없는 사회가 되는 그런 소비사회가 되는 것 같아서 약간의 씁쓸하죠.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대중이 그렇게 예. 예전에 교양에 굶주렸을 때는 이 강의실이 지금 입추의 의지가 없이 앉아 있고요. 저 뒤에서 서 있는 사람, 늦게 온 사람들 막 저 서서, 예, 또 페이퍼 받으려고 오고 막 그랬을 거예요. 예, 예. 이런 현상이 사라졌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인문학자가 와도 그냥 자리가 텅텅 비어 있고 폐강되거나 막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이 즐기거나 소화하거나 뭔가 어쨌든 관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인 것으로 전락해 버렸죠. 그런 예. 근데 항상 사태를 변주법적으로 봐야 돼요. 뭐냐면 그건 달리 말하면 아까 지금
좋은 일인 측면이 있다 했잖아요. 민주화예요, 민주화. 지금까지는 소수의 그러한 엘리트들만 소유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지배 권력 뭐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걸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책 같은 거 거저 지금 이게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가져왔는데 아무나 가져갈 수 있고요. 예. 얼마나 편한 딱 켜면 그 유튜브에 딱 뜨고요. 예. 또 끄려면 끄고 중지시키고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이 하나는 뭐랄까 이게 고급에 대한 그러니까 교양에 대한 고상한 것에 대한 욕구들이 사람들이 줄어들고 대신 뭐 이게 물질적인 거, 예, 직물적인 거, 예, 뭐 치맥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예, 명품 백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바뀌어버렸다는 건 씁쓸하긴 한데요. 다른 한편으로 그나마 과거에 이게 배타적으로 소유되었던 이러한 고급 지식들이 확산됐잖아. 이게 민주화라고 할 수 있어. 민주화. 얼마든지 본인이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어. 구할 수 있어. 옛날에 그거 찾으려면 힘들었잖아. 도서관 한번 가려면 막 힘들고.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옛날에 그 소수만이 소유하고 누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권력을 휘둘렀던 그런 시대가 간 건 정말 다행이에요. 예.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거는 인류 역사가 그랬어요. 옛날 사제계급부터 그런 그 지식을 그 배타적으로 소유했거든요. 그들이 다 세습하고 그걸 가지고 예.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좀 달라졌죠. 이젠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세상을 지배하니까 예. 그래서 항상 이중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갈게요. 이러한 자본주의 새로운 국면은 미국에서는 1940년대 후반,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그 다음에 1950년대 초반에 걸친 호경기, 생산력 발전이죠. 자본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러기도 해요. 전쟁을 통해서 기술,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프랑스에서는 1958년 제5공화국 드골 설립에서 비롯한다 하고 여기서는 그 시대를 지금 특정 짓는데 그 특정한 세대가 바로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제임슨에 따르면 1960년대에 새로운 국제 질서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신식민주의, 녹색혁명, 컴퓨터와 전자정보화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자체의 내적 모순과 외적 저항으로 무너지고 흔들리게 된다. 이 녹색혁명은 그 농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돼. 이제 사람들이 인구가 이제 폭발하면서 어떻게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졌잖아요. 근데 그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예외가 아니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한마디로 1950년대, 60년대 새로운 사회 체제로 등장한 후기 자본주의를 표현하는 양식이다. 나중에 종합할 때 나오겠지만 초기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19세기 산업화 과정에서 생겨났을 때 초기 자본주의 형태를 시장경제, 자유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19세기 후반, 중후반, 그걸 독점 자본주의 또는 제국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지금 다국적 자본주의, 여기서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겨나는 단계. 그러니까 초기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시대를 대충 구별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후기 자본주의거든. 근데 후기 자본주의가 생겨난 시대를 여기서는 특정하잖아요. 1950년대, 60년대 생산력이 한 단계 도약하면서 사람들이 사회가 소비 사회로, 소비가 미덕인 사회로 변화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양식의 특징으로 패스티시와 정신분열증을 든다. 패스티시는 파스티슈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쓰기도 해요. 그래서 파스티시 혼성 모방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 뒤에 가서 이제 패러디하고 이걸 비교를 하는데 패스티시와 정신분열증을 이게 지목합니다. 근데 정신분열증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고 패스티시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나와요. 여기 패스티시가 뭔지. 제임슨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첫째 특징으로 드는 것이 패스티시인데 이 패스티시가 패러디를 잠식한다. 패스티시가 패러디를 잠식한다 하면 프레드릭 제임슨이라는 논객이 한 말이다. 이게 다 알려져 있어요. 패스티시가 패러디를 잠식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패러디는 여러분들 패러디 알죠? 풍자가 그러니까 모방을 하는데 둘 다 모방과 연관되죠. 근데 다른 스타일의 매너리즘을 흉내내고 조롱하는 것을 그 패러디라고 했고 패스티시란 말은 원래 있었는데 이렇게 부각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와서 부각된 개념이 패스티시고 패러디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특히 모더니즘의 많은 문학이 패러디 문학입니다. 패러디. 둘 다 지금 모방과 연관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미 배운 단어 그 상호 텍스트성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상호 텍스트 그러니까 다른 텍스트를 우리가 가져와서 그것을 그 새로운 창작을 하는 걸 가리키죠. 우리가 이미 다뤘던 텍스트들 생각납니까? 저기 베르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 보르헤스. 그게 돈키호테에 대한 패러디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상호 텍스트성은 옛날부터 있어 왔고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발명한 건 아닌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와서 패스티시처럼 이렇게 혼성 모방 많은 게 뒤섞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시대에는 상호 텍스트성이 더 폭발하죠. 그다음에 장래의 이름이라는 영화 소설 움베르토 에코 그것도 보면 그 과거 그 여러 텍스트를 이렇게 그 칭의가 막 지어집니다. 그 원래 원본은 사라졌고 그 원본의 절대성 이걸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걸 또 번역한 건데 그것도 사라졌고 그것을 또 가지고 쓴 거 뭐 이런 식으로 원본의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그런 식으로 과거하고 계속 이렇게 중증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글쓰기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패스트시는 그냥 모방은 모방인데 뭔가 풍자적이고 비판적인 의도가 없이 그냥 공허하게 합쳐놓은 거다. 이게 예를 들어 피카소와 마이클 조단을 합쳐놨어요. 그게 무슨 연관이 있어요? 아무 연관이 없는데요. 근데 이런 경향이 이 포스트 모던 소비 사회에서 아주 손쉽게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연결이 되면 그거 그냥 연결시켜요. 그래서 비판적 이게 풍자적 의도가 죽어버려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공허한 패러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다.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듭니다. 모더니즘 문학은 두 번째 단락 패러디를 위한 풍부한 토양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유명한 모더니즘 작가들은 모두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패러디는 이러한 스타일상의 고유성을 이용하고 그들의 특이성과 기벽을 이용함으로써 원본을 조롱하는 모방을 만들어낸다. 조롱했다고도 할 수 있고 거기는 뭐 조롱한 건 아닌데요. 저건 조롱했죠. 돈키호테가 절대적인 텍스트고 그걸 300년 후에 다시 쓰면 그건 베낀 건가? 아닌데 근데 창작물로 다시 쓸 수 있잖아.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성에 대한 관념을 패러디했다 할 수 있죠. 창세기? 그러니까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썼잖아요. 그죠? 스페인 문학. 그것에 절대적 권위를 패러디했다고 할 수 있죠. 권위를 무너뜨린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원본의 권위를 강화시킨다 했잖아요. 예, 예. 그것은 그러니까 부수적인 효과죠. 변주법적인. 그러니까 반대의 효과가 또 나타나죠. 예. 지금 모나리자 그 그림들 여러분들 그거 보셨을 거예요. 모나리자에 막 코수염을 달아놓고 막 희화화시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원본을 보고 싶은 욕구가 또 생겨나잖아요. 그럼 루브르 박물관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원본의 권위를 강화하는 변증법적인 측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 복제 가능하고 풍자 가능하고 하는 시대에도 어쨌든 우리 지금 맥락에 집중하기로 하죠. 그래서 별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페스트시가 패러디를 잠식한다는 건 뭐냐면 모더니즘 시대 아니면 그 이전의 리얼리즘 시대에는 대상을 조롱하고 풍자하고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그거를 인용하는 끌어들이는 그걸 희화화시키는 그거에 이제 패러디라고 불렀는데 이런 것들이 그 지배해 왔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와서는 패러디를 하긴 하는데 그게 너무 외연이 확장돼 가지고 무슨 의도로 그걸 가져왔는지가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는 앙리 마티스의 그림을 벽지로 쓴다든지 그래서 그걸 가져온 이유가 생각이 안 나는 무슨 의도로 가져왔지? 그런 걸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패스티시는 비판적 의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의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공허한 패러디라고 했습니다. 그 세 번째, 모던 패러디 이면에는 위대한 모더니스트들의 스타일들이 비교되고 조롱될 수 있는 어떤 언어적 기준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맞죠? 언어적 기준. 사람들이 저건 풍자다. 저걸 가져온 것은 조롱하기 위해서다. 이런 의도가 이게 느껴졌어요. 그러려면 그 언어를 공유해야 돼. 사람들이 그 원본, 모더니즘, 그다음에 그 인문학, 그다음에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 취향대로. 그러나 이거 보세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한 표준 언어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게 된다. 각 개인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분리된 일종의 언어적 섬이 된다. 이건 좀 문제가 돼요. 언어적 섬이 된다는 것은 각자 언어를 갖고 있지만 서로 소통하는 그 공동의 어떤 관심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취향 문제가 돼요. 그건 네 취향이지. 나는 내 취향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섞어놨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 뭔가 비판을 하려면 저 사람이 비판한다는 그 의도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언어가 이게 공유돼야 하는데 그 언어 자체가 사라졌다. 기준이 사라졌다. 그러면 언어적 섬이 됐다는 건 지금 비판적인 의미에서 쓴 거예요. 언어적 섬이 됐다는 건 뭐냐면 전부 섬이 뭡니까? 서로 소통 안 하고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은 서로 소통 없이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로 비교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졌다. 이 경우 개별 언어들과 특이한 스타일들을 조롱할 수 있는 기준인 모든 언어적 규범의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다. 단지 스타일상의 다양함과 이질성만 남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패러디가 불가능해지고 패스티시가 등장한다. 패스티시는 모방을 하되 중성적으로 하며 이 경우 패러디에 숨어있는 동기나 풍자적 충동, 웃음은 찾아올 수 없다. 따라서 패스티시는 공허한 패러디이다. 패스티시와 패러디를 이렇게 대결시키면서 패러디의 어떤 그 리얼리즘이나 모더니즘적 전통이 희석되고 패스티시로 그냥 잡탕이 서로 섞이는 모든 게 이런 뒤죽박죽인 이거를 제임슨처럼 비판한 사람이 없어. 제임슨이 바로 이걸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도표를 그렸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패러디와 패스티시 공이 서로 대상을 모방해요. 다른 스타일의 매너리즘을 흉내내고 조롱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죽은 언어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용하기 때문에 내 언어는 이제 살아있고 죽은 언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패러디하는 패스티시하는 그 대상을 가리키는 거죠. 그걸로 이제 인용하면서 그걸 조롱하는 거죠. 차이점은 뭐냐면
패러디에는 스타일상의 고유성, 특이성, 기벽 이런 것들이 이용됐어요. 그 원본에 대한 조롱이나 풍자가 의도가 있었죠. 근데 패스티시 와서는 모방을 중성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성적이라는 건 비판적인 의 반대말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허한 패러디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유머 감각을 상실한 패러디다.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패스티시를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봤어요. 근데 이 그림이 그게 인용되어 있더라고요. 자, 별거 아니에요. 이게 패스티시 그림이에요. 뭐냐면 보티첼리가 여성을 그린 그림이 있고요. 맨 앞에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예, 폴라우올로, 예. 폴라우이올로라는 당시 비슷한 시기의 화가예요. 보티첼리 뭐 그 당시 뭐 많잖아요. 틴토레토 무슨 뭐 예? 이런 사람들. 그래서 두 사람이 다른 스타일로 이렇게 여성을 그렸는데 그걸 합쳐놨어. 합쳐놓으니까 예. 그래서 포토샵을 이용해서 지금 보티첼리 여성 그림과 플라이올로의 여성 그림을 합성한 그림, 합성이라고 하잖아요. 합성. 예. 그럼 여기에 패러디가 어디 들어있어요? 패러디 없어요. 그냥 합성해 놨어요. 이게 혼성 모방이에요. 비판적 의도가 없고 풍자적 의도도 없고 뭐 왜 이걸 합쳐놨는지. 근데 그냥 유희적으로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유희. 장난삼아. 합쳐놓으니까 재밌긴 하잖아요. 흥미롭긴 하잖아요. 흥미롭긴 하죠. 근데 저렇게 하면은 저자의 죽음, 작가의 죽음 이런 거. 그것도 연결되죠. 예. 저자가 그러니까 보티첼리나 뭐 폴라이올로 뭐 이런 고유성, 특이성, 그 사람만의 특질 이런 게 사라지죠. 그냥 합쳐놓으니까 예. 팝아트도 좀 그렇잖아요. 팝아트도 보면 아주 진지한 옛날 그림에다가 바로 새로운 그 포토 기술 같은 걸 합쳐가지고 이게 상품 광고인지 아니면 원래 그 모더니즘 그림인지 원본인지 막 구별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작가의 의도나 이런 거를 이제 비판하려고 하다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드러나지 않고 그냥 유의적으로 합쳐놨을 뿐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비판한다는 의도가 드러나면 그건 패러디예요. 예. 전형적인 패러디가 뭔지 압니까? 봉산탈춤 같은 거. 옛날 그 지배계급, 양반계급을 막 흉내내면서, 예. 그게 민중예술이긴 하지만, 그게 패러디예요. 예. 예? 그, 그림을 보니까 그냥 이해가 되네. 그렇죠. 예. 별 의미 없이 갖다 놨어요. 그래 놓고, 이걸 파스페스트시한 예로 말했습니다. 효과는 있어요. 네. 효과는 있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느끼기는 하죠. 신선하네. 두 사람이 스타일이 달랐구나. 보티첼리가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플라이올로는 그 다른 스타일의 여성을 그렸네. 아니면 제3의 또 여성을 갖다 댈 수 있어요. 예. 그 사람은 무슨 뭐 다른 사람, 다른 그 당시 화가 미켈란젤로가 그린 여성이다. 그러면 세 사람이 딱 비교가 되면서 흥미롭네 이렇게 느낌을 불러일으키죠. 예. 그래서 패스티시와 패러디의 사전적 의미는 여기서 읽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제 주체의 죽음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